시간은 제9장 인권을 여는 세상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세계 근대사의 3대 인권혁명이라고 하는 그 영국 청교도 혁명, 또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대혁명과 그 혁명들의 발단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세기 인권법 제정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인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장 인권을 여는 세상입니다. 우선 그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그 152쪽에 보면 앞부분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공동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차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 탄압,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한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때 결국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이 파괴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또 어떤 그 특정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인권이 탄압되고 인권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 단체나 또 바람직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노벨 그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굶주림은 단순히 음식을 구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음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음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인권에 대한 그 관점을 아주 넓게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인권운동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들 부분입니다. 자, 현대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과 제도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또 미국의 독립운동, 또 프랑스 대혁명 등 이 세 가지를 소위 그 3대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영국 청교도 혁명은요, 1642년에서 1660년에 걸쳐서 일어난 영국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내전인데요. 국왕의 처형, 그리고 공화정의 성립 등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시각에 따라서 혁명이다 또는 대반란 또는 내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명칭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청교도 혁명 이렇게 부르는데요. 청교도 혁명은 국왕의 주된 반대자들이 청교도들이었고 이들이 취한 정책들이 청교도적이었다는 이유에서 부른 명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청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625년에 즉위한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은요. 절대 왕정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고요. 국교회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나의 그 종교를 통제하고 또 종교를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또 의회 승인 없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또 기부금과 선박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1640년 11월에 소집된 잉글랜드의 정기의회에서는요, 국왕의 종교 정책과 또 과세 정책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떤 그 민의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을 탄압하는 또 과도한 그 세금 부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국왕은 이 무력으로 의회를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자, 의회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1642년 8월 20일 급기야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왕 세력과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세력과의 그런 내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전은요, 초기에는 이제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소위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장악할 것처럼 되었지만은 의회는 1643년에 스코틀랜드 군의 지원을 이끌어냈고요. 크로멜 장군이 이끄는 그 신영군의 활약으로 결국에 이제 찰스 1세는 패하게 됐고요. 1649년 1월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처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은 이 왕당파 독재 세력을 축출하고요. 교회 수장령과 왕권 신수설을 혁파하여 의회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시적인 민주 정체의 이념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 보면요. 그 청교도 혁명 찰스 1세의 처형,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거기 찰스 1세가 처형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쭉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민혁명은 미국의 그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독립운동은요, 아메리카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혹독한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영국의 식민 지배 체제에서 자유를 획득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인 차이로 악화되게 됐는데 미국 독립주의자들은요 영국에서 정책을 폈던 소위 그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것에 반발했고요. 이는 이후에 그 보이콧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또 보스턴 차 사건이 뭔지 그것을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예, 자,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1776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제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했던 그 인지세를 정하는 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문이나 팜플렛 등의 출판물, 또 법적 그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인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아주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인지세법은 1766년 3월 20일에 이제 급계 폐지하게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에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이 아메리카 토착민으로 의장을 해가지고요, 1773년 12월 16일 그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있던 이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그 몰래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졌다. 어쨌든 과도한 그 세금 부과, 또 거기에 반발해서 그 영국 배에 실렸던 그런 홍차들을 다 바다에 내버린 그런 사건, 이 보스턴 차 사건, 이것을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의 소위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됐다, 시작 출발점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침내 미국은 영국과 통상 단절을 결정하고요, 상품을 보이콧했고 1775년 4월 보스턴 근교의 그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프랑스가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아메리카 주들은 1776년 결국엔 이제 승리해서 급기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7월 4일.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일이 이제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이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자, 이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또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천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됐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천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새로운 자유국가 미국이 건국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미국이 그 정상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운동은요, 단순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압제와 탄압, 또 군림과 지배라고 하는 일방적이며 수직적인 그 주종관계의 체제에서 벗어나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 미국의 독립전쟁,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런 그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프랑스 대혁명 부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794년에 걸쳐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일으킨 그런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 그것이 하나의 모토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혁명의 그 사상적 배경에는 오타가 있네요.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에, 또 볼테르, 또 루소 등의 혁명 이념이 기초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루소의 국민 주권론은 시민들에게 왕들의 학정을 고발하는 단초가 됐다. 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루이 16세 정부는 영국의 신대륙 진출을 견제하려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돼요. 아까 이제 미국 독립운동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위 그 세계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미국 독립을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미국 독립전쟁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군사비 집행으로 인해서 재정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왕실 재정 역시 선대의 향락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죠.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그 앙시앙 레짐, 이건 소위 그 절대 군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랑스를 버텨왔던 하나의, 프랑스 왕정을 버텨왔던 하나의 그 기본적 힘이 됐는데, 그 체제 하에서 소위 그 자본가 계급이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자본가 계급이 이제 부상하게 되죠.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이제 고취된 가운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평민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을 붕괴시킴으로써 자유, 평등, 평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왕정, 그게 무너진다, 국민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겹쳐지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 절대 왕정이 붕괴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한 그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그림들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소위 그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주목할 만한 거대한 재앙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난 그런 세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런 전범 국가들이 일으킨 전무후무한 재난이었다. 자, 이런 그 비극을 체험한 전 세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그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연합하자, 우리가 힘을 좀 합하자, 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태어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UN 국제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결의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 그 큰 세 번째 보니까요,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과 인권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논점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 형상을,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규정해주는 절대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중요하냐, 소중하냐, 그것은 바로 절대자,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죠. 사람이 개인 혹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이자 권리가 바로 인권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이나 사회, 또 국가, 나아가서 세계 등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또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이들 소수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애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이들이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성실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돌보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서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는 영상인데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저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 사람. 네. 설마니 내 인생에 나는 한 번도 무시당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제 화낼 거예요. 네, 잘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게 바로 저를,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이 바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손 드는 게 더 저를 무시하는 거죠. 네. 이 무시받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무시받았다는 느낌. 참 미묘하면서도 다양하게 빈번하게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미묘하면서도 다양하게 빈번하게 느낀데 이게 더 힘든 건 뭐냐면 일관적으로 나한테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이거 진짜 괴롭죠. 사실 무시한다라는 게 neglect, ignore 뭐 이런 식의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간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얘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 내가 무시당한 거였죠. 그렇죠? 만약에 제 아이가 와서 혹은 옆에 친구가 와서 혹은 뭐 배우자가 와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했는데도 그럼 무시받았다고 너 난 무시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과하는 겁니다. 간과. 그래서 오히려 내 거에 화내면 무시한 게 아니죠. 내 거에 슬퍼하면 속상해하면 무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과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에 전혀 무관하게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자기의 말과 행동에 내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내 반응의 변화를 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게 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인사대도 잘 안 받고 그쵸? 아니면 말을 걸어도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리액션에 반영이 안 되는 결국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 간과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억울한 피해자는 안 만들면서 정말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면 정말 내 마음속에도 정리해야 되는, 나도 무시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느냐. 한 몇 가지를 제가, 이건 책의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여기저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가져와 보면 첫째, 분명한 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도와달라는 건 너랑 나랑 원팀, 같은 팀이다. 라는 암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계가 개선될 때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와 그 다음에 사과죠.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감사와 사과가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한마디, 더 기저에 있는 한마디가 바로 그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건드리는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한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게 인사죠. 네. 영어에서는 누구도 help me를 인사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인사잖아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쵸? 이거 바꾸면 I expect a lot of help from you. 뭐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인사로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겸손하고도 친절하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나한테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줘. 전 그러면 버리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뭔가 행동을 취하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저 사람이 진짜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도 라면 좀 단호해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 욕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부터 이런 것까지 다 예절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죠. 그 사회적 약속을 상대방이 많이 모르는 건데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외로 나는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 두 손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 면접 가서 다리 안 꼬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지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보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이런 불쾌감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이걸 한번 보면 성격이랑 성품을 떼어내서 보면 의외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의 동년배적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동년배적 관계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친구가 나한테 몰라서 그 사회적 약속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시오패스. 자, 소시오패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소시오패스는 나한테 필요할 땐 정말 나를 잘 이용하다가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거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한테 그 소시오패스한테 내가 필요 없다는 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도 내가 많이 퍼줬고 이미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별로 기능을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가 나한테 와서 이 1,000만 원을 다 단물을 빨아갔어요. 그럼 저는 남한테 줄 1,000만 원도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많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때 버려요. 나한테 더 이상 빨아낼 게 없을 때. 내가 제일 약해졌을 때. 최악의 인간들이죠. 가끔 겪어보시죠? 이런 소시오패스가 있는 인간들. 나한테 정말 내가 필요할 땐 잘해주다가 나가 필요 없어지면 정말 냉정하게 나를 버리는 인간들.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이요. 머리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소시오패스가 잘 안 들켜요. 그 소시오패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거죠. 사이코패스는 딱 보면 티 나요. 그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딱 보면 벌써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는 얘네들이 잘 안 들킨다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얘네들이 거절의 퇴로를 막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소시오패스들한테 사람들이 당하냐면, 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때 해드리는 게 오히려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시오패스에 당하는 사람들이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 피를 빨려나가기 전에 거의 벌써 중간쯤 벌써 알아채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본 손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알기 시작한 지점부터도 계속해서 왜 착취당하느냐? 소시오패스들한테. 이분들이 이쯤에서 뭘 하겠습니까? 한번 거절하죠. 더 이상 이제 그만. 나한테 그만 얘기해. 이때 이 사람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슈렉에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 아시죠? 얘 거기서 이러고 있죠? 이러고 하죠? 그쵸? 예. 그 표정을 잘 지어요. 예.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얘네들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거절을 했는데 내 거절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요. 혹은 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더 책임감을 호소해요. 자, 보통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미안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되돌아보면서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죠. 소시오패스도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소시오패스도 내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나를 착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왜 열받지 막? 이렇게.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소시오패스한테 당했나? 거절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의 의사와 전혀 내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상태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걔가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걔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나한테 그 부탁이나 그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얘 진짜 나 무시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왜 이 얘기가 말이 되냐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인간인지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 성격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진짜 무시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의 그 피해 2차, 3차적 피해를 계속 당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진짜 힘들어요. 거절하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어렵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거절할 용기를 꼭 내셔야 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걔가 나를 호구로 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20, 30대인 분들이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건 전 개인적으로도 좀 세대를 대표해서, 저희 세대를 대표해서 20, 30대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제가 세대를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 세대의 일원으로서 많이 좀 사과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세대, 저희 세대는 저 선배 세대에게 거절을 많이 해봤거든요. 싫어요. 안 할 거야, 이씨. 당신들 말이야. 우리는 되게 잘났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희 세대가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세대에게 너무 거절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옥죄해 놓고 계속 뭔가 사람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거절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구되세요. 꼭 거절을 해보시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도와달라 해보시고 그 사람이 성격이 아닌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거절해 보시면 진짜 나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무시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지만 이 세 가지 테스트에서 아니라면 내가 조금 내 책임도 좀 있는 거죠. 나의 오해 책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한 몇 가지의 좋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제 12주차 퀴즈는 근대 시민혁명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